때는 조선 중기, 남쪽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김선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은 높았으나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키는 컸지만 오랜 가난으로 몸은 수척했고 지적인 눈빛만이 그의 명민함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혼인이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어느 집안이 귀한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은 차가운 방 안의 유일한 온기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김선우는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도포 한 벌에 해진 집신, 그리고 책 몇 권과 마른 떡 몇 개가 든 보따리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머니가 비었으니 나기는커녕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그는 꽁꽁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신지요? 며칠을 꼬박 걸어 인적 드문 고갯길을 넘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저 앞쪽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김선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거운 보따리를 눈 위에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개울가에 도착한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살얼음이 깨진 차가운 물속에서 한 젊은 여인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가 곤경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물에 젖어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선우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이런, 정신 차려야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그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개울물의 깊이를 알 수 없어 함부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르디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한쪽 끝은 개울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자신의 허리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내 손을 잡으시오. 김선우가 소리치며 조심스럽게 얼음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여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내가 있으니 안심하시오. 김선우는 여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나왔습니다. 여인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연약한 몸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젖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과 아름다운 몸의 굴곡에 평생 여인을 가까이 해본 적 없던 선비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극심한 추위와 공포에 지친 여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그의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김선우 자신도 온몸이 얼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지금은 여인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얼어 죽겠구나. 어디 몸을 피할 곳이라도. 김선우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바위 틈으로 난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마른 나뭇잎과 마른 풀을 긁어 모아 사람이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동굴 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마른 풀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밖에서는 세찬 바람과 함께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그나마 바람을 막아주었지만 한기는 여전했습니다. 불이라도 피우려 했지만 물에 빠지면서 부싯돌이 흠뻑 젖어버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둘 다 죽는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김선우는 비장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젖은 옷을 모두 벗고 여인을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녹여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가씨, 부디 용서하시오.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니 예법을 따질 겨를이 없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젖은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옷이 벗겨지고 눈처럼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김선우의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여인의 몸을 이토록 가까이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슴과 잘록한 허리, 곧게 뻗은 다리까지.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김선우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삿된 마음을 억누르며 여인을 마른 풀 위에 잘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젖은 옷을 모두 벗고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몸이 맞닿자 오히려 서로의 온기가 조금씩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우는 여인을 제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부드러운 몸이 온전히 그의 몸에 닿자 그의 아래쪽에서 사내로서 어찌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래선 안 되는데. 이 무슨 망측한. 김선우는 당황했지만 혈기왕성한 사내로서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여인을 욕보이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라는 생각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기나긴 밤이 깊어가면서 그의 체온 덕분인지 여인의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굴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여인이 마침내 가늘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낯선 사내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인이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그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김선우가 급히 몸을 일으키며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부디 오해하지 마시오. 아가씨께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으셨고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 불을 피울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제 체온으로 몸을 녹여드린 것뿐입니다. 맹세코 다른 마음은 추호도 없었소. 그의 진실된 눈빛과 간절한 설명에 여인은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군자이시군요. 이리 아름다운 여인이 품 안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니 말입니다. 김선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렸소. 저 또한 사내인지라 아가씨를 안고 있으니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 견디기 힘들었소. 아가씨의 아름다운 몸을 보니 온갖 상상이 떠올랐고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소이다. 여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저는 가난한 선비의 몸 아가씨처럼 고운 분은 필시 좋은 집안의 규수일 터 이런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아가씨의 귀한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아가씨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기. 참았소. 여인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은 진정 훌륭한 분이시군요. 저를 구해주신 은혜도 큰데 이리 저의 정절까지 지켜주시니 저는 서연이라 합니다. 선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선우라 하오. 은혜라니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오.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님.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입니다. 이 근처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지요. 선우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제 남은 생은 선우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김선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대요. 나는 가난에 찌든 선비라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능력이 없소. 서연이 김선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음이 무얼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선우님처럼 마음이 곧고 진실한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연은 외모만큼이나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우님,
저희 집에 들러 잠시 쉬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선우는 날짜를 헤아려 보니 과거 시험에 늦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서연 낭자, 미안하오. 어제 낭자를 구하느라 하루를 지체하여 더 머물다간 시험에 늦을 것 같소.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으리다. 그러자 서연이 슬픈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우님, 제가 점괘를 조금 볼 줄 아는데 이번 시험에서 선우님의 성적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마 81번째 순위, 즉 차석으로 아깝게 낙방하실 것입니다. 허, 정녕 그러하오. 낭자에게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을 줄이야. 그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자신의 실력으로는 합격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선우는 서연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시험을 치르고 방이 붙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서연의 말대로 그는 정확히 81번째 이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합격자는 딱 80명, 정말로 한 등수 차이로 낙방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연 낭자가 어찌 이걸 알았을까? 필시 보통 여인은 아니구나. 김선우는 신기해하면서도 약속대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낙방의 아쉬움보다는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연은 김선우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우님, 제 말이 맞았지요?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소. 낭자는 대체 어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오. 어릴 적부터 그런 재주가 조금 있었답니다. 김선우는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서연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가진 돈을 털어 작은 비녀 하나를 사서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서연 낭자. 나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지만 낭자를 진심으로 연모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네, 선우님. 저 또한 선우님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선비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현명하고 살뜰한 아내였습니다. 굳은 살림을 불평 한마디 없이 꾸려나갔고 김선우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천상의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김선우를 한없이 사랑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김선우는 난생 처음으로 지극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몸이 약한 편이었던 김선우는 서연과의 뜨거운 사랑에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매력에 빠져 절제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김선우는 심한 몸살이 나 그만 자리에 누워 앓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기력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밤낮으로 지극정성 간병했지만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몸이 이리 약하여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려. 내가 죽거든.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시오. 서방님, 어찌 그런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젊으시니 곧 나으실 겁니다.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정말로 약을 한 사발 끓여왔습니다. 서방님, 이 약을 드셔보세요. 칠보탕이라 하는 신비한 약이랍니다. 김선우는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약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마시자마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며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는데 금세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니, 부인. 이 약이 대체 무엇이오? 정말 신통하구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서 약재가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약초와 버섯, 그리고 새똥, 참깨, 심지어 아이의 오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구역질이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내가 방금 이런 것들을 마셨단 말이오. 서방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시면 아니 되어요.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고루 담고 있어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약재랍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달인 것이에요. 김선우는 처음에는 속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내 이 약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내 어리석었소. 그대 덕분에 내가 살았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김선우의 몸은 예전보다 더 활력이 넘쳤고 서연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선우의 오랜 친구인 최상철이 찾아왔습니다. 최상철은 김선우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무였는데 최근 장사를 시작해 제법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선우. 나하고 남쪽으로 장사하러 가지 않겠나? 요즘 남쪽 물건이 돈이 된다더군. 자네는 돈 한 푼 낼 것 없이 몸만 오게. 이모는 나중에 똑같이 나누세. 김선우는 아내를 위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인가, 상철이? 정말 고맙네, 친구. 하지만 서연은 최상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상철이 돌아간 후 서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가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의 관상을 보니 눈빛이 음흉하고 이마가 조바심이가 없는 상입니다. 웃고 있지만 눈에는 칼이 숨어 있어요. 언젠가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입니다. 김선우는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상철이는 나와 중마고우일세.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나를 해칠 리가 있겠소. 이 또한 다 그대를 위한 일이오.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봅시다. 서연이 계속 말렸지만 김선우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그는 아내를 뒤로 하고 최상철과 함께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최상철이 술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우야, 달도 밝고 바람도 시원하니 우리 술이나 한잔하세. 김선우는 술을 잘 못했지만 친구의 권유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자 금세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상철아, 나는 그만 마셔야겠네. 너무 취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최상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며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우야, 사실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건 장사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내 아내, 서연 말이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리따워 밤낮으로 생각이 나더군. 너만 없으면 그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 김선우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어찌 우리 사이에 잘 가게, 친구. 마을에 돌아가선 내가 실수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해주지. 그리고 슬픔에 빠진 내 아내를 잘 위로해주고 내 아내로 삼을 거야. 최상철은 비정한 미소를 지으며 김선우를 강물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떠오르려 허우적거리는 김선우의 머리를 손에 든 노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김선우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최상철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고는 유유히 뱃머리를 돌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천운이었을까요? 김선우는 어릴 적부터 물에 익숙해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는 최상철의 사리를 눈치채고 노에 맞기 직전 재빨리 물속 깊이 잠수하여 배의 반대편 강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된 그는 며칠에 걸쳐 구걸을 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최상철은 마을에 돌아와 서연에게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서연 아씨.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우가 그만 배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시신도 찾지 못했소이다. 그러나 서연은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시지요. 최상철은 그녀의 냉정한 반응에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아씨, 이제 홀몸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찌 사실 생각이. 내가 아씨를 돌봐드리고 싶소. 나와 함께하면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소. 남편의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최상철은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최 서방님. 잠시만요. 서연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부엌칼이 너무 무뎌져서 쓸 수가 없네요. 시장에 가시는 길에 아주 잘 드는 새 칼 한 자루만 사다 주시겠어요? 저녁에 닭이라도 잡아 대접해 드리지요. 최상철은 서연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이요, 물론. 내가 아주 좋은 칼을 사다 드리리다. 서연 아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하겠소. 하! 최상철은 신이 나서 곧장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대장장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머리카락도 잘릴 만큼 예리하게 말이오. 대장장이는 돈 많은 손님의 주문에 정성을 다해 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상철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 칼을 들고 서연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를 상상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의 발밑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는 길바닥에 있던 개똥을 밟고 그만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앞불싸.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배를 깊숙이 찌르고 말았습니다. 최상철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관아에 신고했고 조사를 나온 관리들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주문했습니다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최상철의 죽음 소식을 듣고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악한 일을 꾸미면 그 업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며칠 후 김선우가 남루한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달려나와 남편을 맞았습니다.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김선우는 아내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그대 말을 듣지 않았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소. 최상철 그놈, 정말 나를 해치려 했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죗값을 치렀으니까요. 뭐라고? 상철이가 죽었다니? 서연은 최상철이 어떻게 죽었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선우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대체 누구요? 김선우가 아내의 두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 시험 등수를 미리 알았고 이상한 약으로 내 병을 고쳤으며 상철이의 악한 마음까지 꿰뚫어 보았소. 그리고 그놈은 결국 그리 죽었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소. 당신,
혹시 사람이 아닌 구미호나 다른 요물인 것이오. 제발 내게 진실을 말해주시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4년 전 다른 고을에 있는 친척 댁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건 왜? 그때 산길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던 어여쁜 나귀 한 마리를 힘들게 구해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김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가 어찌 아시오?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나귀가 바로 저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본래 하늘나라에서 신선님을 모시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욕심을 부려 신선님의 귀한 약초를 몰래 먹은 죄로 벌을 받아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러다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그때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하늘로 돌아갈 기회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서방님을 도운 것입니다. 김선우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낙이었다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귀와 함께 나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단 말인가?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소? 이것은 나를 속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서연이 서럽게 울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처음엔 그저 은혜만 갚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함께 살면서 저도 모르게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본 모습은 낙이었을지언정 서방님을 사랑한 제 마음은 한 점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방님, 생각해보세요. 최상철 같은 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짐승이었으나 서방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입니까? 김선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서연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낙이든 사람이든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었습니다. 부인. 내가 미안하오. 김선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소. 그대가 낙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서연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 정체가 밝혀졌으니 저는 하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모습으로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서방님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과거 시험을 보시면 반드시 장원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르실 거예요. 부디 관리가 되시거든 그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늘에서 서방님을 지켜보며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서연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을 가진 어여쁜 나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귀는 김선우를 향해 슬프게 한 번 울고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선우는 한동안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매일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밤잠도 자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서연의 예언대로 그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김선우는 계속 승진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정치를 펼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혼이 나지 않았으며 나귀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나귀를 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선우와 나귀선녀 서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